정말 선녀가 노래하는 것 같구나. 송구하옵니다. 나으리. 네가 한 짓이더냐? 세상에 우연이 어디 있겠사옵니까? 때는 조선 순조영간 황해도 해주 고을에 봄비가 내리던 어느 날이었다. 관아 버드나무에 연두빛 새순이 돋아나고 장터 어귀에서는 엿장수의 가위 소리가 딸깍딸깍 울려 퍼지던 그 시절이었다. 해주는 서울에서 멀지 않은 고을이었지만 산세가 깊고 양반가의 뿌리가 굳건하여 반촌과 민촌의 경계가 담장 하나로 딱 갈린 곳이었다. 양반은 양반대로, 상민은 상민대로, 기생은 기생대로 각자의 자리에서 태어나 각자의 자리에서 생을 마쳐야 한다는 것이 그 고을의 불문율이었다. 누가 정한 것도 아니었다. 그냥 그렇게 됐다. 오래전부터. 그리고 아무도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 해주 고을 동쪽 끝에는 유씨 가문의 기와집이 있었다. 3대째 내려오는 양반가였다. 기와지붕이 하늘을 향해 당당하게 뻗어 있었고 소슬대문 앞에는 늘 하인이 2명 서 있었다. 마당은 넓었고 사랑채와 안채가 따로 있었으며 후원에는 소나무가 줄지어 서 있었다. 고을 사람들은 그 집 앞을 지날 때 저절로 허리가 굽어들었다. 3대에 걸쳐 쌓인 위세가 공기 중에 배어 있었으니까. 선조 중에 판서를 지낸 인물이 있었고 논밭이 고을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이어진다는 말이 있을 만큼 재산이 넉넉했다. 그 집 장손의 이름은 한도준이 아니라 유성준이었다. 해주 유씨의 자랑이었다. 그 해주 고을 광기 중에 옥란이라는 여인이 있었다. 본명은 따로 있었으나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다. 기적에 오른 날부터 그녀는 옥란이었다. 16에 기생이 됐다. 어미가 기생이었으니 딸도 기생이 되는 것은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만큼이나 당연한 일로 여겨지던 시절이었다. 옥란의 어미는 딸의 손을 잡고 말했다. 옥란아, 이 길이 험하다는 것은 나보다 내가 더 잘 알 것이다. 그러나 험한 길에도 꽃은 핀다. 내 재주로 살아남아라. 옥란은 그 말을 가슴에 새겼다. 재주가 있었다. 가야금을 잡으면 소리가 물처럼 흘렀고 시조한 수를 읊으면 듣는 이의 눈가가 젖었다. 춤을 추면 치맛자락이 바람결에 나부끼듯 가볍고 고왔다. 그러나 재주만이 전부가 아니었다. 옥란에게는 눈이 있었다. 사람을 읽는 눈, 상황을 읽는 눈, 말 속에 감추어진 뜻을 읽는 눈. 그 눈이 재주보다 더 날카로웠다. 해주 고을에서 옥란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20살이 되던 해봄, 그녀는 해주에서 가장 이름난 기생이 되어 있었다. 기생의 삶이 화려해 보이는 것은 겉에서 보는 사람들의 착각이었다. 잔치 자리에서 비단 치마를 두르고 가야금을 타는 모습은 아름다웠다. 그러나 잔치가 끝나고 광기청으로 돌아오는 길의 옥란은 달랐다. 발이 아팠다. 손목이 저렸다. 웃음이 굳어 있었다. 잔치 자리에서 양반들은 기생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 악기였다. 술자리를 부드럽게 만드는 도구였다. 마음에 들면 더 부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쫓았다. 옥란은 그것을 알면서도 웃었다. 웃지 않으면 살 수 없었으니까. 광기청에는 옥란 또래의 기생이 여럿 있었다. 그 중에 연하라는 아이가 있었다. 옥란보다 2살 어렸고 아직 잔치 자리에 나서기 전이었다. 연하가 어느 날 밤 옥란 옆에 앉아 말했다. 언니, 우리는 언제쯤 이 신세를 면할 수 있을까요? 옥란이 가야금줄을 닦으며 대답했다. 속량을 하면 된다. 속량을 할 돈이 어디 있어요? 모아야지. 기생이 어떻게 돈을 모아요? 벌어봐야 아전들이 다 뜯어가는데. 옥란이 연하를 바라봤다. 다 뜯기지 않으면 된다.
뜯기는 척하면서 숨기면 된다. 연하가 눈을 크게 떴다. 그게 되겠어요? 된다. 천천히 하면 된다. 옥나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었다. 잔치 자리에서 받은 팁을 조금씩 따로 챙겼다. 아전 눈에 띄지 않게. 그 돈이 쌓이는 속도는 느렸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다. 그의 봄, 옥난의 인생을 뒤흔들 사람이 나타났다. 이름은 유성준이었다. 해주 유씨 가문의 장손으로 나이는 25이었다. 성준은 그 가문의 기대를 한몸에 받는 인물이었다. 어릴 때부터 글재주가 뛰어났고 15에 이미 사서삼경을 통달했다는 말이 있었다. 얼굴이 준수하고 몸가짐이 단정했으며 말 한마디에 무게가 있었다. 그러나 그 무게 안에는 양반과 자제 특유의 오만함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은 반드시 가질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의 눈빛이었다. 그 눈빛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옥난은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성준이 처음 옥난을 본 것은 고을 원님 부임 잔치 자리였다. 옥난이 가야금을 연주하며 시조를 읊는 모습을 보는 순간 성준의 눈이 고정됐다. 잔치가 끝나고 성준이 광기를 관장하는 아전을 불러 말했다. 오늘 가야금 타던 기생이 누구냐? 옥난이옵니다, 나리. 내일 저녁 우리 집으로 들여보내라. 그것으로 끝이었다. 허락을 구하는 말이 아니었다. 명령이었다. 그리고 옥난에게는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다. 이것이 그 시절이었다. 기생의 몸은 기생의 것이 아니었다. 관아의 것이었고 양반의 것이었으며 돈 있는 자의 것이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불려다녔다. 옥난은 그것을 알았다. 알면서도 갔다. 가지 않을 수 없었으니까. 다음 날 저녁 유씨 가문의 별채로 들어선 옥난은 처음 보는 성준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었다. 탐욕과 호기심이 뒤섞인 그 눈빛을 옥난은 이미 여러 번 본 적이 있었다. 기생의 삶이란 그런 눈빛들을 견디는 삶이었다. 옥난은 가야금을 내려놓고 자리에 앉았다. 성준이 술잔을 들며 말했다. 들었다, 옥난이라고. 그러하옵니다, 나리. 소문대로 미색이 빼어나구나. 옥난이 고개를 숙였다. 대답하지 않았다. 칭찬에 쉽게 반응하는 것은 기생의 도리가 아니었다. 칭찬을 받아들이면서도 가볍게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이 오래 살아남는 기생의 기술이었다. 가야금을 한 곡 쳐보거라. 옥난이 가야금을 무릎에 올렸다. 손가락이 줄 위를 달렸다. 성준이 술잔을 내려놓고 오로지 옥난만 바라봤다. 연주가 끝나자 말했다. 그대 소리는 하늘에서 내려온 것 같소? 어떻게 그리 배웠소? 옥난이 조용히 대답했다. 어미에게 배웠사옵니다. 어미도 기생이었사오니 그 소리도 기생의 소리이옵니다. 성준이 잠깐 웃었다. 기생의 소리든 선녀의 소리든 듣는 사람의 귀가 황홀하면 그만이요. 그 말이 옥난의 마음 어딘가를 건드렸다. 소리를 소리 자체로 들어준 사람이 많지 않았던 까닭이었다. 대부분은 소리보다 소리를 내는 여인을 봤다. 성준은 소리를 들었다. 그 차이가 옥난에게는 작지 않았다. 그 후로 성준은 자주 옥난을 불렀다. 처음에는 잔치 자리였고 다음에는 둘만의 자리였다. 옥난은 갈 때마다 가야금을 안고 갔고 성준은 술을 마시며 옥난의 소리를 들었다. 두 사람 사이에 말이 늘었다. 성준은 서울 이야기를 했고 과거 시험 준비 이야기를 했고 가문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털어놓기도 했다. 집안 어른들의 기대가 크다고, 그 기대가 때로 숨을 막히게 한다고. 옥난은 잘 들었다. 기생은 잘 들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듣는 것이 점점 억지가 아니게 됐다. 성준의 이야기 중에는 진심이 있었다. 허세와 허영으로 가득 찬 양반과 자제들과는 달리
성주는 가끔 약한 구석을 내보였다. 그 약한 구석이 옥난의 마음을 건드렸다. 석 달이 지났다. 어느 날 밤 성준이 취기가 오른 채로 옥난의 손을 잡았다. 옥난아, 얘 나리, 나는 내가 좋다. 진심으로. 옥난이 잠깐 성준을 바라봤다. 진심인지 아닌지를 가려내는 것이 기생의 오랜 훈련이었다. 남자들은 술이 들어가면 진심인 척 말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그날 밤 성준의 눈빛은 달랐다. 진심에 가까웠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옥난도 웃으며 말했다. 저도 나리가 좋사옵니다. 그 말이 옥난의 입에서 나온 것이 처음이었다. 기생으로 살면서 진심으로 좋다는 말을 한 것이. 그 말을 한 뒤 옥난은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렸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각이었다. 무언가를 좋아한다는 것, 그 단순한 감정이 기생의 삶에서는 얼마나 드문 것인지를 그 순간 새삼 깨달았다. 그의 여름부터 겨울까지 두 사람은 깊어졌다. 성주는 옥난에게 그를 가르쳐줬다. 옥난은 이미 그를 알았지만 모르는 척했다. 더 많이 배우고 싶어서였고 성준이 가르치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이었다. 성준은 시를 읊어주고 역사를 이야기해줬으며 서울의 양반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들려줬다. 어느 가문이 세력이 있는지, 어느 가문이 쇠락하고 있는지, 사헌부와 사간원의 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옥난은 그 이야기들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기억했다. 당시에는 그것이 왜 중요한지 몰랐다. 훗날 알게 됐다. 어느 가을밤이었다. 두 사람이 별채 마루에 나란히 앉아 달을 보고 있었다. 성준이 말했다. 옥난아, 너는 기생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면 어찌 살았을 것 같으냐? 옥난이 잠깐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모르겠사옵니다. 태어난 자리가 달랐다면 제가 아닐 테니까요. 그렇지 않다. 사람이 어디서 태어났든 그 사람됨은 바뀌지 않는다. 나리께서는 그렇게 믿으시옵니까? 믿는다. 옥난이 달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살았을 것이옵니다. 지금과 똑같이 책을 읽고 사람을 관찰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려하고 다만 기생이 아니라면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었겠지요. 성준이 옥난을 바라봤다. 너는 참 이상한 기생이구나. 이상하옵니까? 보통 기생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보통 기생들은 그런 이야기를 할 기회가 없는 것이옵니다. 성준이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너와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 옥난아. 저도 그러하옵니다, 나리. 그 밤이 두 사람 사이에서 가장 좋은 밤이었는지도 모른다.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으며 그냥 달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다. 그런 밤이 다시는 오지 않을 것임을 그때는 몰랐다. 겨울이 끝나갈 무렵이었다. 성준이 오랫동안 뜸을 들이다가 말을 꺼냈다. 옥난아, 나 봄에 서울로 올라가야 한다. 과거 시험이옵니까? 그렇다. 이번에는 반드시 붙어야 한다. 집안의 기대가 크다. 잘 되실 겁니다. 나리의 문제라면 능히 급제하실 것이옵니다. 성준이 잠깐 침묵하다가 말했다. 서울에 올라가면 혼인을 해야 한다. 집안에서 이미 정해놓은 처자가 있다. 옥난의 손가락이 가야금줄 위에서 멈췄다. 알고 있었다. 알면서도 듣기 싫었다. 기생과 양반 사이에 혼인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막상 그 말을 들으니 가슴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유리 같은 것이 깨지는 소리가 아니었다. 나무 같은 것이 천천히 쪼개지는 소리였다. 더 아팠다. 그러하시겠지요. 옥난아, 나는 진심으로 너를 좋아했다.
좋아하셨지요. 과거형이었다. 옥난이 먼저 과거형을 썼다. 성준이 그것을 알아챘는지 모르는지 더 말을 잇지 않았다. 방 안에 침묵이 내려앉았다. 두 사람은 한동안 서로를 바라보지 않았다. 옥난이 먼저 일어섰다. 제가 이만 물러가겠사옵니다. 옥난아. 예. 미안하다. 옥난이 문손잡이를 쥔 채 잠깐 멈췄다. 그리고 말했다. 미안하실 것 없사옵니다. 처음부터 이럴 것을 알았사옵니다. 그것이 거짓말이었다. 알면서도 기대했다. 그것이 더 어리석은 일이었다. 옥난은 문을 닫고 나왔다. 달이 밝은 밤이었다. 광기청으로 돌아오는 길에 옥난은 하늘을 봤다. 별이 많았다. 차가운 겨울 하늘에 별이 너무 많아서 눈물이 얼어붙을 것 같았다. 그러나 울지 않았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대신 무언가 단단한 것이 가슴 속에서 자리를 잡는 것이 느껴졌다. 돌멩이 같은 것이었다. 차갑고 단단한 돌멩이 하나가 가슴 한복판에 내려앉았다. 봄이 왔다. 성준은 서울로 올라갔다. 이별 인사는 짧았다. 잘 있거라, 옥난아. 평안히 가시옵소서, 나리. 그것이 전부였다. 성준을 태운 말이 고을 어귀를 벗어나 사라지는 것을 옥난은 광기청 앞마당에 서서 바라봤다. 말발굽 소리가 멀어질수록 옥난의 눈빛이 달라졌다. 눈물이 없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지 않았다. 대신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단단하게 굳어가는 것이 느껴졌다. 그것이 무엇인지 이름을 붙이는 데는 시간이 걸렸다. 훗날 옥난은 그것을 결심이라고 불렀다. 연하가 옥난 곁에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언니 괜찮아요? 옥난이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다. 보내기 싫었지요? 보내기 싫은 것이 아니다.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으니까. 연하가 옥난의 손을 잡았다. 옥난이 그 손을 가만히 내려다봤다. 그리고 말했다. 연하야, 우리 오래 이러고 살면 안 되겠다. 그럼 어쩌려고요? 나는 나갈 것이다. 반드시. 그 말이 다짐이었다. 성준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이었다. 성준이 떠나고 2달이 지났을 때였다. 고을에 소문이 돌았다. 유씨 집안 장손이 서울에서 과거에 급제했다는 소식이었다. 고을 사람들이 떠들썩하게 축하했다. 유씨 가문에서는 잔치를 열었다. 옥난도 그 잔치에 불려갔다. 가야금을 안고 유씨 가문 사랑채 앞마당에 서서 자신을 버리고 간 사람의 급제를 축하하는 풍악을 울려야 했다. 그날 밤 옥난은 연주를 하면서 유씨 가문을 찬찬히 살폈다. 기와지붕의 웅장함, 사랑채와 안채의 구조, 행랑채에 드나드는 하인들의 숫자, 마당 한쪽에 쌓인 곡식 가마니들. 눈에 담았다. 무엇 때문인지 스스로도 몰랐지만 본능적으로 기억했다. 잔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옥난은 처음으로 생각했다. 저 집을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옥난은 놀랐다. 그러나 그 생각을 밀어내지 않았다. 오히려 가슴속에 불씨처럼 품었다. 불씨는 작았다. 그러나 꺼지지 않았다. 꺼지지 않는 불씨가 때로는 큰 불보다 더 오래 타는 법이었다. 그로부터 옥난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겉으로는 여전히 같은 기생이었다. 잔치 자리에 나가고 가야금을 연주하고 술을 따르고 웃었다. 그러나 그 안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옥난은 배우기 시작했다. 그를 더 깊이 배웠다. 성준에게 배운 것들을 토대로 한자를 더 익히고 상업의 이치를 공부했다. 고을 장터에서 물건값이 어떻게 오르내리는지 관찰했다. 어느 양반가가 빚이 있는지, 어느 집이 재산 분쟁 중인지를 귀를 열어들었다.
기생은 모든 자리에 불려다니기 때문에 정보가 모였다. 잔치 자리에서 양반들은 기생 앞에서 말을 함부로 했다. 기생이 무슨 말을 알아듣겠느냐, 설령 알아들어도 어디 가서 떠들겠느냐 하는 무심함이었다. 옥나는 그 무심함을 이용했다. 22살이 되던 해 옥나는 고을 안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했다. 머릿속에 지도를 그렸다. 어느 집이 어느 집과 사이가 나쁜지, 어느 아전이 어느 양반 편인지, 고을 원님이 어느 가문과 가깝게 지내는지. 그 지도가 완성될수록 옥난의 눈빛이 깊어졌다. 연하가 어느 날 물었다. 언니, 요즘 왜 그렇게 잔치 자리에서 귀를 쫑긋 세우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열심히 듣는 거예요? 옥난이 웃으며 대답했다. 살아남는 방법을 배우는 중이다. 살아남는 방법이요? 힘없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을 이기려면 머리를 써야 한다. 머리를 쓰려면 알아야 한다. 알려면 들어야 한다. 연하가 고개를 갸웃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알게 된다. 25이 되던 해 옥나는 첫 번째 움직임을 시작했다. 고을 장터에서 포목 장사를 하는 최 씨 아재를 찾아갔다. 최 씨는 옥난이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사람이었다. 가난하지만 장사 수완이 있었고 무엇보다 입이 무거웠다. 장터에서 오래 장사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신중함이 있었다. 아재, 나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얼마나? 지금 당장은 적어도 돼요. 대신 이걸로 장사를 해서 갚을 테니. 최 씨가 옥난을 바라봤다. 기생이 장사를 해? 기생이라고 장사를 못할 법이 있어? 최 씨가 한참 옥난을 보다가 웃었다. 좋아, 믿어보지. 근데 왜 나한테 왔어? 다른 사람한테 갈 수도 있었을 텐데. 아재는 입이 무거우니까요. 최 씨가 멈칫했다가 다시 웃었다. 그건 맞는 말이야. 그것이 시작이었다. 옥나는 빌린 돈으로 고을 장터에서 비단을 사서 서울로 올려보냈다. 서울과 해주의 비단 가격 차이를 이미 파악해 두었던 것이다. 처음 거래에서 적지 않은 이문이 남았다. 옥나는 그 돈을 다시 굴렸다. 비단에서 곡물로, 곡물에서 소금으로, 소금에서 다시 포목으로. 손이 빠르고 눈이 정확했다. 최 씨가 놀라며 말했다. 옥난이, 너는 기생으로 태어난 게 아까운 사람이구나. 아재, 기생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양반 마님이 장터에 나다닐 수 있겠어요? 상인들 사이에 섞여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어요? 맞는 말이었다. 기생이기에 자유로웠다. 양반과 여인처럼 집안에 갇혀 있지 않아도 됐고 여러 사람을 만날 수 있었으며 고을 안팎을 돌아다닐 수 있었다. 신분이 낮다는 것이 족쇄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자유이기도 했다. 옥나는 그 자유를 무기로 삼았다. 장사가 커지면서 옥나는 인근 고을의 보부상들과도 연을 맺었다. 평양에서 내려오는 보부상, 개성에서 오는 상인, 서울에서 내려오는 물건을 받아 파는 중간 상인들. 그들이 가져오는 것은 물건만이 아니었다. 소식이었다. 어느 고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서울 조정에서 무슨 바람이 부는지, 어느 가문이 기울고 어느 가문이 일어서는지. 옥나는 그 소식들을 모아 머릿속 지도에 새겨 넣었다. 30이 되던 해 옥난에게는 제법 돈이 모여 있었다. 기생으로서의 수입과 장사로 번 돈이 합쳐진 것이었다. 그러나 옥난은 그 돈을 함부로 쓰지 않았다. 먹고 입는 것을 최대한 아꼈다. 광기청 안에서 옥난은 여전히 소박하게 지냈다. 화려한 것을 드러내는 것은 위험했다. 아전들의 눈에 띄면 빼앗겼다. 옥난은 겉으로는 가난한 기생처럼 보이면서 속으로는 돈을 쌓았다. 그것이 두 번째 기술이었다. 가진 것을 숨기는 기술. 그 무렵 옥난이 파악한 유씨 가문의 움직임은 이랬다.
서울에서 벼슬살이를 하는 성준이 조정의 파벌 싸움에 조금씩 휘말리고 있다는 것이었다. 어느 편의 설지를 정하지 못해 이쪽도 저쪽도 아닌 자리에 있다는 말이 들렸다. 해주 유씨 가문의 어른들은 성준이 빨리 확실한 편을 정하기를 바랐지만 성준은 그 선택을 미루고 있었다. 그 미루는 버릇이 훗날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옥나는 그것이 균열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 한편 고을에서 유씨 가문의 행동이 점점 대담해지고 있다는 정보도 들어왔다. 인근 농민들의 땅을 헐값에 사들이는 과정에서 관할 문서를 위조했다는 이야기가 조용히 떠돌았다. 피해를 입은 농민들이 여럿이었지만 유씨 가문의 위세에 눌려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있었다. 옥나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귀가 뜨였다. 이것이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기다리던 것이었다. 옥나는 조용히 피해 농민들을 찾아다녔다. 잔치 자리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장터에서 우연히 마주친 척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이끌어냈다. 그중 한 명이 최생원이라는 사람이었다. 유씨 가문의 논 두 마지기를 빼앗긴 농민이었다. 분하고 억울했지만 어디 하소연할 곳이 없었다. 증거가 있느냐? 문서가 있사옵니다. 원래 제 땅이라는 문서는 있는데 유씨 가문이 위조한 문서도 있고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사옵니다. 그 문서 나한테 맡겨줄 수 있겠냐? 최생원이 눈을 크게 떴다. 기생 아씨가 그걸로 어쩌려고요? 때가 되면 쓸 곳이 있다. 최생원이 한참 옥난을 바라봤다. 그 눈빛에 믿음이 담겼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었다. 그러나 다음 날 최생원은 옥난에게 문서를 가져다 줬다. 달리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힘없는 사람이 기댈 수 있는 곳이 기생밖에 없었다는 것이 그 시절의 슬픔이었다. 옥나는 문서를 받아 소중히 간직했다. 아직 때가 아니었다. 서두르면 안 됐다. 불씨는 아직 작았다. 더 키워야 했다. 더 준비해야 했다. 인내는 옥난이 기생으로 살면서 가장 깊이 배운 덕목이었다. 기다리는 것, 참는 것, 때를 보는 것. 35이 되던 봄이었다. 옥난은 마침내 기적에서 이름을 뺐다. 속량이었다. 돈으로 기생신분에서 벗어나는 것이었다. 오랫동안 모아둔 돈의 일부를 썼다. 관아에서 문서를 떼어주는 날 아전이 말했다. 이제 기생이 아니구나. 앞으로 어찌 살려고 장사를 하려 합니다. 계집이 혼자 장사를 해서 먹고 살 수 있겠느냐? 옥난이 웃으며 대답했다. 먹고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옵니다. 아전은 그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럴 필요도 없었다. 광기청을 나오던 날 옥난은 문 앞에서 한번 뒤를 돌아봤다. 16살에 들어온 곳이었다. 20해 가까이 그곳에서 살았다. 그 긴 세월의 무게가 한순간에 느껴졌다가 사라졌다. 옥난은 몸을 돌려 걸어갔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연하가 광기청 문 앞에 서서 옥난을 배웅했다. 언니, 나는요? 옥난이 걸음을 멈추고 연하를 바라봤다. 너도 반드시 나오게 해줄게. 조금만 더 기다려라. 연하의 눈이 빨개졌다. 옥난이 연하의 손을 한번 잡았다가 놓았다. 그리고 걸어갔다. 송량 후 옥난은 고을 장터에 포목전을 열었다. 비단과 무명을 팔았다. 이미 장사 경험이 있었고 인맥도 있었기 때문에 가게는 빠르게 자리를 잡았다. 장터 사람들이 처음에는 기생 출신이 가게를 연다고 수군거렸다. 그러나 옥난의 장사 방식은 달랐다. 물건이 좋았고 가격이 정직했으며 말이 적었다. 말이 적은 것이 오히려 신뢰를 줬다. 장터에서 입이 무거운 사람은 믿을 만하다는 인식이 있었다. 포목전이 안정되면서 옥난은 가게를 거점으로 더 넓은 정보망을 구축했다.
상인들이 드나들었고 관아 사람들이 드나들었으며 인근 고을에서 온 보부상들이 드나들었다. 옥나는 모든 대화를 기억했다. 가게 안에 앉아 비단을 접으면서 귀는 항상 열려 있었다. 사람들은 포목전 주인 앞에서 말을 함부로 했다. 기생 출신 장사꾼이 무슨 말을 알아듣겠느냐는 무심함이었다. 그 무심함이 옥난에게는 가장 큰 무기였다. 그 무렵 옥난이 파악한 유씨 가문의 약점은 세 가지로 정리됐다. 첫째는 토지 문서 위조였다. 최생원에게서 받아둔 문서가 있었다. 둘째는 고을 원님에게 뇌물을 준 사실이었다. 고을 원님이 바뀌면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었다. 셋째는 유씨 가문의 재산 중 상당 부분이 실제로는 차용한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겉으로는 부유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빚이 쌓여 있었다. 허세와 실체 사이에 간극이 컸다. 크게 벌려놓은 살림이 실은 빌린 돈 위에 서 있었다. 그 간극이 커질수록 무너지기 쉬웠다. 옥나는 그 간극을 더 벌리기로 했다. 37이 되던 해 가을이었다. 고을의 소식이 들려왔다. 유씨 가문의 장손 성준이 서울 벼슬에서 물러나 고을로 내려온다는 것이었다. 이유는 명확하지 않았지만 조정 파벌 싸움에서 밀린 것이라는 말이 돌았다. 어느 편에도 서지 못하고 눈치를 보다가 결국 양쪽 모두에게 버림받은 것이었다. 성준이 젊은 날에 보여줬던 그 우유부단함이 결국 화가 됐다. 옥나는 그 소식을 들으며 처음으로 가슴이 뛰었다. 오랜만에 심장 박동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설렘이 아니었다. 기다리던 때가 왔다는 신호였다. 이제 시작이었다. 성준이 고을로 내려온 것은 그의 늦가을이었다. 낙엽이 지던 날이었다. 고을 어귀에 말을 타고 들어오는 성준의 모습을 옥나는 포목전 앞에서 멀리서 바라봤다. 몰라볼 만큼 달라져 있었다. 젊은 날의 패기가 많이 꺾여 있었다. 머리에 흰서리가 내렸고 눈가에 주름이 깊었으며 어깨가 예전보다 좁아 보였다. 세월이 지나면 누구나 작아진다. 그 사실이 옥난에게 기쁜 것인지 슬픈 것인지는 알 수 없었다. 그냥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성준이 고을에 내려와 며칠이 지난 후였다. 장터를 지나가던 성준이 포목전 앞에서 멈췄다. 안에서 배를 정리하던 옥난과 눈이 마주쳤다. 성준의 눈이 크게 떠졌다. 옥난이? 옥난이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천천히 웃었다. 오래간만이옵니다. 많이 달라지셨사옵니다. 성준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다. 한동안 말이 없었다. 가게 안을 둘러보다가 물었다. 내가 여기서 장사를 하고 있었구나. 기적에서 이름을 뺀 지 2년이 됐사옵니다. 속량을 했구나. 언제? 2년 전 봄이옵니다. 잘 됐구나.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성준이 가게 안의 비단들을 손으로 만져보는 척하며 말했다. 오래됐다, 옥난아. 많이 변했구나. 세월이 지났으니 변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사옵니까? 나도 많이 변했지. 보이옵니다. 성준이 옥난을 바라봤다. 나 그동안 많이 생각했다. 그때 일이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다. 옥난이 비단을 접으며 말했다. 지나간 일이옵니다. 지나간 일을 붙들고 있는 것은 지혜롭지 않사옵니다. 성준이 옥난의 눈을 들여다봤다. 원망도 분노도 그리움도 없는 눈빛이었다. 그냥 담담한 눈이었다. 성준은 그 눈빛에서 오히려 무언가를 느꼈는지 잠시 머뭇거리다가 돌아갔다. 옥난은 성준이 가게를 나가는 뒷모습을 바라봤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다. 이제 시작이다. 그 후 성준은 포목전에 몇 차례 더 들렀다. 고을이 작았기 때문에 자주 마주칠 수밖에 없었고 성준은 갈 때마다 비단이나 무명을 조금씩 샀다.
살 물건이 있어서라기보다 들를 핑계가 필요했던 것이었다. 옥나는 그것을 알았다. 그러나 내색하지 않았다. 물건을 팔았고 가격을 정확히 받았으며 필요 이상의 말을 하지 않았다. 어느 날 성준이 포목전에 들러 비단을 사면서 말했다. 옥나나, 나 요즘 집안일이 많이 복잡하다. 그러하시옵니까? 옥난이 비단을 접으면서 아무렇지 않게 대꾸했다. 성준이 계속 말했다. 서울서 내려오면서 집안 정리를 해야 하는데 땅 문제도 있고 빚 문제도 있고 아버지가 처리해 놓은 것들이 생각보다 복잡하다. 어떤 빚이옵니까? 옥난이 자연스럽게 물었다. 대화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듣는 것처럼. 성준이 목소리를 낮췄다. 서울 상인들한테 빌린 것이 있는데 기한이 다 돼간다. 아버지가 담보로 잡아놓은 땅이 있어서 그게 넘어가면 집안 체면이. 성준이 말끝을 흐렸다. 옥난이 비단 보따리를 내밀며 말했다. 방법이 없지는 않을 겁니다. 성준이 눈을 들어 옥난을 봤다. 무슨 방법이? 제가 아는 서울 상인이 있사옵니다. 장사를 오래 한 사람이라 돈이 급한 경우에 도움을 주는 일이 있사옵니다. 이자가 세지 않고 조건도 까다롭지 않다고 들었사옵니다. 성준이 눈빛이 밝아졌다. 그런 사람이 있소? 소개해드릴 수는 있사오나 그쪽도 믿을 만한 사람인지를 먼저 봐야 하니 제가 먼저 여쭤봐야 할 것 같아옵니다. 부탁하오, 옥난아. 정말 급하다. 옥난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옥난은 자신이 놓은 첫 번째 그물을 느꼈다. 아주 가는 실 하나가 성준의 발목에 조용히 감기는 것을. 성준은 그것을 몰랐다. 구원의 손길인 줄로만 알았다. 옥난이 연결해준 서울 상인은 실제로 존재했다. 최 씨 아재를 통해 여러 해에 걸쳐 관계를 쌓아온 사람이었다. 이름은 김봉삼이었고 개성 출신의 장사꾼이었다. 겉으로는 평범한 포목 도매상이었지만 뒤에서는 고리대 금업도 했다. 그러나 옥난이 부탁한 이번 건은 달랐다. 이자를 낮추는 대신 계약서, 조건을 까다롭게 만들었다. 일정 기한 안에 갚지 못하면 담보로 잡힌 유씨 가문의 논밭이 김봉삼에게 넘어가도록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조항은 계약서 끝에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 꼼꼼히 읽지 않으면 모르게. 김봉삼이 옥난에게 물었다. 이자를 이렇게 낮추면 나한테 남는 게 없잖소? 왜 이 조건으로 해주길 원하는 거요? 옥난이 대답했다. 땅만 넘어오면 됩니다. 그 땅이 나중에 얼마에 팔리는지 보면 남는 게 없지 않을 것이요. 김봉삼이 잠깐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소. 해봅시다. 계약이 성립됐다. 성준은 계약서를 받아들고 훑어봤다. 그러나 끝까지 꼼꼼히 읽지 않았다. 급했기 때문이었다. 그것이 첫 번째 실수였다. 이듬해 봄이었다. 유씨 가문에서 갚기로 한 기한이 다가왔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수해로 논밭 수확이 절반에 그쳤다. 봄에 시작된 비가 여름까지 이어지면서 고을 전체가 물에 잠겼다. 유씨 가문의 논밭도 예외가 아니었다. 돈이 부족했다. 성준이 연장을 요청했으나 김봉삼은 계약서 조항을 들어 거절했다. 계약서에 적혀 있는 대로입니다. 저도 어쩔 수 없소. 유씨 가문의 논밭 일부가 김봉삼에게로 넘어갔다. 그 소식이 고을에 퍼지는 데는 하루도 걸리지 않았다. 유씨 가문이 땅을 잃었다고. 3대를 이어온 가문의 논밭이 낯선 서울 상인에게 넘어갔다고.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유씨 가문의 위세에 눌려 살던 사람들이 처음으로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그것이 작은 균열이었다. 그러나 균열은 시작됐고 시작된 균열은 멈추지 않는 법이었다. 유씨 가문 안채에서 성준의 어머니가 통곡을 했다는 말도 들렸다. 조상 때부터 내려온 땅을 잃었으니
그럴 만도 했다. 성주는 얼굴을 들고 다니기가 민망했다. 장터에 나와도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전에는 허리를 굽히며 길을 비켜줬는데 이제는 그냥 지나쳤다. 그 변화가 성준에게는 뼈아팠다. 두 번째 움직임은 그로부터 반년 후에 시작됐다. 옥나는 오래전에 최생원에게서 받아둔 토지 문서 위조 증거를 꺼냈다. 그것을 들고 직접 서울로 올라갔다. 사원부가 아니었다. 더 영리한 방법을 택했다. 서울에서 유씨 가문과 오래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은 양반가를 찾아갔다. 집안끼리 토지 경계 분쟁이 있었던 곳이었다. 성준이 서울에서 벼슬살이를 하는 동안 그 집안과 원수를 지게 됐다는 이야기를 오래전에 들어 알고 있었다. 옥나는 그 집 사랑채 앞에서 기다렸다. 주인이 나오자 차분하게 말했다. 소인이 가져온 것이 있사옵니다. 해주 유씨 가문의 일이옵니다. 나리댁에서도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 이렇게 찾아왔사옵니다. 주인이 문서를 받아 읽었다. 눈빛이 달라졌다. 표정이 굳었다가 다시 풀리면서 묘한 빛이 돌았다. 이것이 사실이요? 증인도 있사옵니다. 실제로 피해를 입은 농민이 여럿이옵니다. 어디서 이것을 구했소? 그것은 여쭤보지 마시옵소서. 대신 나리댁에서 이것을 어떻게 쓰시든 소인은 모르는 일이옵니다. 주인이 한참 옥난을 바라봤다. 기생 출신 장사꾼 여인이 이런 문서를 들고 서울까지 찾아왔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는 눈빛이었다. 그러나 문서는 진짜였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 양반가에서 사원부에 고발장을 올렸다. 자신들의 이름으로. 옥난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다. 옥난은 철저하게 뒤에 있었다.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의 손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것이 옥난이 오랫동안 준비해온 방식이었다. 직접 나서지 않는 것,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것, 모든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 사원부에서 조사가 시작됐다. 유씨 가문에서는 고을 원님을 통해 무마하려 했다. 그러나 그 원님은 이미 바뀐 뒤였다. 새로 부임한 원님은 유씨 가문과 아무 연이 없는 사람이었다. 오히려 전임 원님과 유씨 가문의 유착관계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조사가 점점 깊어졌다. 그 즈음 고을에서 또 다른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유씨 가문이 수십 년 전부터 소작농들에게서 과도한 소작료를 걷어왔다는 이야기였다. 계약서에 없는 추가 요구를 했다는 것이었다. 아무도 나서지 않던 이야기들이 하나씩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다. 균열이 커지면서 그 틈으로 오래 감춰진 것들이 새어나왔다. 옥난이 직접 퍼뜨린 소문이 아니었다. 그냥 흘러나오는 것이었다. 억눌려 있던 것들은 틈만 생기면 흘러나오는 법이었다. 토지 문서 위조가 확인됐고 뇌물수수 흔적도 드러났다. 유씨 가문의 어른이 한양 감옥에 끌려갔다. 고을이 발칵 뒤집혔다. 3대를 이어온 양반가의 어른이 포승줄에 묶여 관아 앞마당을 지나갔다. 사람들이 담장 너머로 그 모습을 바라봤다. 말이 없었다. 오래도록 숨죽이며 살아온 사람들의 침묵이었다. 옥나는 그 소식을 포목전에 앉아 들었다. 가게 앞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옥나는 아무 표정이 없었다. 비단을 접는 손이 흔들리지 않았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자리를 잡는 것이 느껴졌다. 기쁨이 아니었다. 분노도 아니었다. 그냥 무언가가 맞춰지는 감각이었다. 오래된 퍼즐 조각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은. 성준이 달려왔다. 얼굴이 창백했다. 눈이 붉어져 있었다. 포목전 문을 열고 들어오며 말했다. 옥나나 아버지가 잡혀갔다. 들었사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 누가 고발을 한 것인지 내가 알아보고 있는데 도무지 모르겠다.
옥난이 비단을 접으며 조용히 대답했다.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겠사옵니까? 그렇다 해도 이렇게 갑자기. 옥난아, 내가 아는 사람들이 있지 않으냐? 서울에도 아는 상인이 있고 이쪽 저쪽에 아는 사람이 많다고 들었는데 아버지 일을 좀 무마할 수 있도록. 옥난이 천천히 성준을 바라봤다. 날이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없사옵니다. 성준이 눈을 크게 떴다.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 사이에. 우리 사이요? 옥난이 조용히 물었다. 그 두 글자가 공기 중에 떠돌았다. 성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옥난이 계속 말했다. 나리께서 해주를 떠나시던 날을 기억하시옵니까? 잘 있거라 한마디였사옵니다. 그것이 우리 사이였사옵니다. 성준의 얼굴이 굳었다. 옥난이 일어서서 가게 안쪽으로 들어가며 말했다. 평안히 가시옵소서. 성준이 한동안 서 있다가 돌아갔다. 포목전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다. 옥난은 그 소리를 들으며 가만히 앉아 있었다. 가슴이 아프지 않았다. 아파야 할 것 같았는데 아프지 않았다. 이미 오래전에 다 아팠기 때문이었다. 아픔에도 유통기한이 있었다. 유씨 가문에 대한 사원부 조사는 석 달을 끌었다. 그 사이 세 번째 움직임이 시작됐다. 김봉삼이 유씨 가문에 추가 채권을 행사했다. 담보로 잡힌 나머지 땅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 것이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었다. 계약서에 다 적혀 있었으니까. 유씨 가문에서는 억울하다고 했지만 억울함을 호소할 곳이 없었다. 가문의 어른이 감옥에 있었고 세원님은 유씨 가문 편이 아니었으며 서울에서 도움을 줄 파벌도 이미 멀어진 뒤였다. 유씨 가문의 재산이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했다. 논밭이 넘어갔다. 사랑채 행랑에서 일하던 하인들이 하나둘 떠났다. 마을 사람들이 더는 유씨 가문 앞에서 허리를 굽히지 않았다. 소슬대문 앞을 지나는 사람들이 이제 걸음을 빠르게 하지 않았다. 그냥 지나쳤다. 위세가 사라지면 사람들은 빠르게 달라졌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였다. 가을이 됐다. 유씨 가문의 어른이 한양에서 유배 판결을 받았다. 토지 문서 위조와 관리 매수 혐의였다. 성준은 연자를 피했지만 집안이 흔들렸다. 남은 재산으로는 빚을 다 갚을 수 없었다. 유씨 가문의 큰 기와집이 매물로 나왔다. 소슬대문이 달린 그 집, 3대를 이어온 그 집이 팔린다는 소식이 고을에 퍼졌다. 그 집을 산 사람이 누구인지 고을 사람들은 처음에 알지 못했다. 김봉삼의 이름으로 거래가 됐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다. 김봉삼 뒤에 옥난이 있다는 것을. 기생 출신의 포목전 주인이 유씨 가문의 집을 손에 넣었다는 것을. 고을이 술렁였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 기생이 어떻게 그런 재산을 모았냐. 유씨 가문이 무너진 것이 옥난과 관계가 있느냐. 말들이 오갔다. 그러나 증거가 없었다. 옥난은 아무것도 직접 하지 않았다. 계약서는 정당했고 고발장은 피해자가 올렸으며 조사는 사원부가 했다. 옥난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다. 관기청에 남아있던 연하가 소식을 듣고 달려왔다. 포목전 문을 열고 들어오며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언니, 언니가 정말 그 집을 산 거예요? 옥난이 웃으며 대답했다. 그렇다. 연하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가 눈물을 흘렸다. 언니, 2년 전에 했던 말 기억해요? 나도 반드시 나오게 해주겠다고. 옥난이 연하 앞에 돈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속량하기에 충분할 것이다. 내일 당장 아전한테 가거라. 연하가 봉투를 받아들고 한참 울었다. 옥난이 연하의 등을 가만히 두드렸다. 울지 마라. 이제 시작이다. 옥난이 유씨 가문의 집으로 이사한 날이었다. 짐이 많지 않았다.
포목전에서 쓰던 물건들과 오래된 가야금 하나가 전부였다. 하인들이 짐을 나르는 동안 옥나는 마당을 천천히 걸었다. 넓은 마당이었다. 후원의 소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사랑채 마루에 올라서자 고울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처음 이 집에 불려왔던 날 마당에 서서 사랑채 마루를 올려다봤던 기억이 났다. 그날의 옥나는 마당에 있었고 마루에는 유씨 가문 사람들이 있었다. 이제 마루에 서 있는 것은 옥난이었다. 사랑채 마루에 앉아 가야금을 무릎에 올렸다. 손가락이 줄을 건드렸다. 소리가 맑게 울렸다. 가을 햇살이 기와지붕 위로 쏟아졌다. 옥나는 한 곡을 끝까지 연주했다. 아무도 없는 마당을 향해서 들을 사람이 없어도 괜찮았다. 이제 이 소리는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 연주가 끝나갈 무렵 마당 어귀에 인기척이 있었다. 돌아보니 성준이었다. 몰라볼 만큼 늙어 있었다. 허리가 굽었고 눈빛이 흐렸다. 한때 해주 고을에서 가장 패기 있던 양반과 장손의 모습이 그 안에 남아있지 않았다. 성준이 마당에 서서 사랑채 마루의 옥난을 바라봤다. 한동안 말이 없었다. 옥난도 말이 없었다. 바람이 불었다. 후원의 소나무 가지가 흔들렸다. 낙엽 하나가 마당을 가로질러 날아갔다. 성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내가 한 짓이냐? 옥난이 조용히 대답했다.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이 집이 내 손에 들어온 것이 우연이 아닐 것이다. 아버지 일도 땅 일도 전부 세상에 우연이 어디 있겠사옵니까? 성준이 한동안 옥난을 바라봤다. 눈가가 붉어졌다. 그렇게까지 해야 했느냐? 20년이 지났는데 옥난이 가야금줄을 다시 한번 튕겼다. 소리가 마당을 가로질러 퍼졌다. 나리께서는 그날 잘 있거라 한마디를 하셨사옵니다. 저는 그 이후로 20년을 살았사옵니다. 잘 있었사옵니다. 원망이 그리 깊었더냐. 옥난이 처음으로 성준을 정면으로 바라봤다. 원망이 아니었사옵니다. 그럼 무엇이었느냐? 살아야 했사옵니다. 기생으로 태어났어도 버려졌어도 이 땅에서 사람으로 살아야 했사옵니다. 그러려면 힘이 있어야 했사옵니다. 힘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억울해도 억울하다 말할 수 없고 아무리 아파도 아프다 말할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이옵니다. 성준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옥난이 계속 말했다. 나리댁이 제게서 빼앗은 것은 사람이 아니었사옵니다. 이 땅에서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믿음이었사옵니다. 기생이어도 사람이고 버려져도 사람이고 신분이 낮아도 사람이라는 그 믿음이었사옵니다. 저는 그것을 되찾았사옵니다. 오래 걸렸사오나 마당에 또 낙엽이 하나 떨어졌다. 성준은 한참 서 있다가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리고 마당을 나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소슬대문을 나서는 발소리가 조용히 멀어졌다. 옥나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다. 가슴이 뛰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알 수 있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오랫동안 품고 살았던 불씨가 마침내 다 타고 재가 되어 식어가는 감각이었다. 차갑지 않았다. 오히려 따뜻했다. 다 타고 나서야 따뜻해지는 것들이 있었다. 옥나는 가야금을 다시 들었다. 손가락이 줄 위를 달렸다. 소리가 흘렀다. 사랑채 마루에서 한때 자신을 마당에 서서 올려다보게 만들었던 그 집 마루에서 옥나는 혼자 연주했다. 가을 해가 기울었다. 그늘이 마당을 가로질러 길어졌다. 소나무 그림자가 마당 위에 줄을 그었다. 어미가 말했었다. 험한 길에도 꽃은 핀다고. 제주로 살아남으라고. 옥나는 살아남았다. 꽃도 피웠다. 그 꽃이 어떤 색인지는 보는 사람마다 다르게 말했다.
아름답다고 한 사람도 있었고, 무섭다고 한 사람도 있었으며, 슬프다고 한 사람도 있었다. 옥난 자신은 그것을 그냥 살아있는 것이라고 불렀다. 살아있는 것이면 충분했다. 이듬해 봄이 됐다. 옥난은 포목전을 연화에게 넘겼다. 연화가 속량하고 나서 갈 곳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가게는 이미 자리가 잡혀 있었고 거래처도 있었으며 방법도 알았다. 연화가 두 손을 모으며 말했다. 언니, 이걸 다 내게 줘도 돼요? 내가 없어도 잘 돌아가게 해놓은 것이다. 내가 이어받으면 된다. 언니는요? 언니는 어떻게 살 거예요? 옥난이 후원 쪽을 바라보며 말했다. 저 소나무나 보며 살겠다. 연화가 웃으며 울었다. 그 웃음과 눈물이 섞인 얼굴이 어릴 때 광기청에서 보던 연화의 얼굴과 닮아 있었다. 옥난도 웃었다. 옥난이 그 집에서 얼마나 살았는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다. 고을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녀는 조용히 살았다. 장터에 나오지 않았고 잔치 자리에 불려다니지 않았으며 찾아오는 손님도 많지 않았다. 그러나 가야금 소리는 들렸다고 했다. 이른 새벽에도 늦은 밤에도 계절이 바뀌어도 그 집에서는 가야금 소리가 흘러나왔다고 했다. 봄에는 봄 같은 소리가 났고 여름에는 여름 같은 소리가 났으며 가을에는 가을 같은 소리가 났다고 했다. 그 소리가 슬픈지 기쁜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고 했다. 다만 소리는 맑았다고 했다. 어떤 감정도 담기지 않은 것처럼 그냥 맑았다고 했다. 성준이 그 후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도 고을의 이야기가 전한다. 집을 잃은 뒤 인근 고을의 먼 친척 집에 몸을 의탁했다고 한다. 말년이 넉넉하지 않았다. 가끔 장터에 나왔는데 그때마다 누구의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 했다고 전해진다. 어느 겨울날 장터에서 우연히 옥난과 마주쳤을 때 성준이 멈칫하다가 그냥 지나쳤다는 이야기도 있다. 옥난은 그 모습을 봤지만 부르지 않았다고 한다. 그냥 바라만 봤다고. 최생원은 훗날 이 이야기를 아들에게 전하면서 말했다. 기생 아씨가 없었더라면 우리 노는 영영 돌아오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아씨가 무서운 것은 원망으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힘을 얻으려 했던 것이다. 힘없는 자가 힘을 얻는 방식이 그것이었다. 고을 사람들은 오래도록 이 이야기를 전했다. 기생 옥난의 이야기를. 어떤 이는 대단한 여인이라 했고 어떤 이는 무서운 여인이라 했으며 어떤 이는 불쌍한 여인이라 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모두가 같은 말을 했다. 절대로 가볍게 볼 여인이 아니었다고. 이 이야기는 청구야담의 어느 편에 실린 이야기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기록은 짧고 단편적이었다. 그러나 짧은 기록 안에 담긴 것들은 짧지 않았다. 기생이었기에 아무것도 가질 수 없었던 여인이 기생이었기에 모든 것을 볼 수 있었고 모든 것을 들을 수 있었으며 결국 자신의 방식으로 세상과 싸워 이겼다는 이야기였다. 조선이라는 나라는 신분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나라였다. 태어난 자리가 살아갈 자리였고 어미의 신분이 자식의 운명이었다. 그것을 거스르는 것은 법도에 어긋나는 일이었다. 그러나 법도에 어긋난다 해서 사람의 마음까지 법도를 따르는 것은 아니었다. 옥난은 법도를 어기지 않았다. 오히려 법도를 철저히 이용했다. 계약서는 정당했고 고발장은 피해자가 올렸으며 모든 것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졌다. 그것이 더 무서운 것이었다. 창가의 유리창에 서린 김처럼 시간이 지나면 흐릿해지는 것들이 있다. 원망도 분노도 억울함도 언젠가는 흐릿해진다. 그 자리에 남는 것은 결국 살아온 시간이다. 옥난이 남긴 것은 큰 기와집이 아니었다. 가야금 소리였다. 새벽에도 밤에도 계절이 바뀌어도 멈추지 않았던 그 소리였다.
차가운 겨울 하늘에 별이 많던 그날 밤 성준이 떠난 고을 어귀에서 옥란이 하늘을 올려다봤던 그 순간부터 이미 이 이야기는 시작됐는지도 모른다. 끝이 시작 안에 있었다. 그리고 시작은 20년이 지나서야 끝에 닿았다. 옥란의 이야기는 그렇게 마무리됐다. 시끄럽지 않게, 조용하게, 그러나 누구보다 단단하게.